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어제 또 깜짝 놀라셨죠? 4호선 금정역에서 전동차 지붕에 변압기가 폭발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 원인은 21년 된 변압기가 노후했던 탓이라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 화력발전소에서도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수도권의 일부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곳인데요. 1930년에 발전을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후한 화력발전소입니다. 앞으로 또 소비 전력이 높아질 텐데 이 노후한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또 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도 노후한 선박을 무리하게 증축해서 사용을 하다가 났습니다. 노후한 것 자체가 문제겠습니까? 대책 없는 노후가 문제겠죠. 고래 1호기를 비롯해서 국내 원전 23기 가운데 2기가 벌써 수명을 넘겨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방이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월호가 너무 많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노후입니다. 네, 오늘 생생경제 핫이슈 잠시 후 2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한 카드사 상대로 해서 개인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요. 3부에서는 영업 재개를 하자마자 공짜폰을 내세워서 고객을 유치하고 나선 이동통신사들 정말 더 뜨겁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알아봅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목소리로만은 지수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네, 좀 약하게 시작했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약보합세 정도 수준, 0.2% 정도 수준 하락해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3.88포인트, 0.19% 하락한 2011.26포인트로 마감이 되어졌는데요. 최근에 있어왔던 그런 흐름과 동일한 흐름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었고, 오늘부로 이제 1조 8천억이 넘는 수준의 누적 매수를 지난 6거래일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던 흐름에서 반등을 해주었는데요. 이 반등의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전일도 그랬습니다만, 전일 약 2,100억 정도의 순매수 외국인 규모 중에서 1,300억이 삼성전자에 집중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그랬었죠. 예. 네. 오늘도 2,5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해주었습니다만은 그중에 삼성전자는 약 한 8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2,000포인트 이상에서 기관, 특별히 그중에서도 투신권은 계속해서 매도세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펀드 환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2,000포인트 이상에서 2012년 이후 계속해서 2,050선을 고점으로 어떤 가두리에 갇혀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2,000포인트만 넘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펀드 환매가, 주식형 펀드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관들의 환매 물량과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치열하게 경합하는 대결의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역시나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 보면은요. 네. 그 내용이 썩 이렇게 밝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래소에서 오른 종목이 320여 종목, 그리고 내린 종목이 480여 종목으로 약 160여 종목이 내린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에 조금 기여도가 큰 종목들 몇 개는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좀 하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지난주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삼성그룹주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고 네. 그 외의 종목들은 그렇게 선전하는 종목들이 좀 드문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관련주들 가운데서도 오늘은 좀 많이 내리지 않았나요? 네, 몇몇 종목은 내렸습니다만 그래도 향후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0.2% 올랐고요. 삼성생명은 오늘 보합권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만 역시나 외국인들 매수세 등은 좀 지속되는 양상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도대체 어떤 매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게요. 지난 주말에 잠깐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유럽계 자금이라면 시장이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대목이고 만약에 지난주부터 있었던 이 삼성그룹주들의 독특한 강세 흐름들
지분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런 것들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검은머리 외국인 아니냐라고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유럽 계좌금이라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좀 부분적인 강세 국면만 나타내는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시장을 좀 지탱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러나 이제 안심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권역이 전일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상하이 지수가 1% 이상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2,000포인트를 넘어섰고 기간의 매도도 살아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좀 불안불안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정체나 향방은 항상 향후에밖에 모르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예. 조사가 나중에 나오니까 그렇죠. 분석들이요. 네. 그래서 지금 장세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최근에 그 삼성 때문에 관련돼서 지주사들도 좀 꽤 따라서 올랐잖아요. 다른 지주사들.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땠나요? 네, 오늘은 뭐 아무래도 소강 상태, 며칠간 올랐던 것이 부담이 되는 좀 소강 상태에 빠진 흐름입니다. 네. 몇몇 지주사들 보면 그렇게 지수가 뭐 크게 오른 것들은 눈에 띄지 않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에서도 이제 그동안 잘 올랐던 종목들도 많이 오른 가격이 부담이 되는 것인지 조금 숨고르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오늘 장중에 약 한 2만 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주가를 플러스 3,000원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장중 흐름은 네.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이런 IT 기업들은 CEO 리스크가 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변동성이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IT 기기들은 매년 이렇게 신제품들이 나오고 과연 5년 있다가 어떤 제품이 나올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IT 기업들인데요. 반면에 뭐 식음료 회사라든가 그런 뭐 석유 정유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5년 전이나 5년 지금이나 그리고 5년 후나 만드는 제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 변동성이 크지 않은 기업들은 CEO 리스크가 크진 않은데 네. 이런 사업 변동성이 큰 회사들은 CEO 리스크가 좀 크다는 측면을 보면 생각이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오히려 좀 의외로 일반적인 시각이라면 의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것이 지분과 관계된 지분 정리 관계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하고 지금 최근에 삼성그룹주 강세는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가든지 빠지든지 해야지 되는 그런 좀 애매한 장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한 발 좀 떨어져서 약간 시장을 네. 관전한다는 생각으로 좀 바라보시는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선임됐던 공공기관장 절반이 낙하산이라고 하죠? 네, 오늘 아침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안료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선임이 된 공공기관장이 153명인데요. 네. 이제 여기서 그 의사들이 임명된 이제 의료기관장은 빼고 봤더니 이 상급 부처 공무원들 또 정치인 출신 대통령이나 뭐 이 캠프 출신 이런데 이른바 낙하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가 전체의 49% 7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낙하산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예, 이게 해당 공공기관의 어떤 상급 부처, 해당 부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바로 이제 관피아라는 부분인데요. 네. 관피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75명 중에 51명, 그러니까 전체 153명 중에는 33.3%, 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관피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0명 중에 9명이 이 산업통상부 출신이고요. 네. 미래과학부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장이 22명인데 그중에 8명이 미래부 공무원들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16명 중에 4명, 금융위원회는 9명 중에 3명, 보건복지부는 7명 중에 3명, 농림수산식품부도 5명 중에 3명.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반
내지는 3분의 1, 뭐 이 정도가 다 이른바 관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그러는데, 네. 정치인 출신은 11.1%, 17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특히 그 중에 새누리당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만 한 10명쯤 된다고 그러는데요. 예컨대 뭐 김학성 도로공사 사장이라든가, 이 김옥이 보훈 의료복지공단 이사장, 네. 뭐 이름을 쭉 열거하면 다 알만한 의원들 출신인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관피아 척결하겠다고 관행을 하셨죠? 없애야겠다, 예. 척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공직자윤리법상의 산하기관 취업 제한을 지금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내려갈 수 있는 이 요건을 훨씬 네.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못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다만 인허가가 걸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건데, 다만 뭐 이 정치인 부분 이런 데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피아 대신 이 정치인 정피아라고 해야 낙하산, 되나요? 캠프 출신 낙하산 예. 이런 부분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료 출신들의 취업을 뭐 원천 봉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거고,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뭐 따져봐서 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등한 그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가지고 관료 출신들이 좋다고 생각되면 관료 출신이 가는 거고, 혹은 내부 출신이 좋다고 생각하면 내부 출신이 가는 거고, 또 외부에서 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일률적으로 제한할 문제는 아닌데, 일단 어쨌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 아예 그런 것 자체가 안 돼 있고, 이미 뭐 예를 들어서 민간 출신에 누가 거기에 응모를 하려고 하더라도 뭐 이미 뭐 누가 내정됐다더라, 뭐 가봤자 지금 가면 들러리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네. 얘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뭐 일률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은 엽관제 전통이 있어가지고 네. 정권이 바뀌면 사실은 뭐 거의 모든 자리가 다 바뀌게 되죠. 그렇죠. 예, 그것이 하나의 또 관행으로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또 별로 문제 제기가 안 되는 그런 풍토도 있는데, 글쎄요, 뭐가 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네. 어쨌든 일단은 우리는 좀 공정한 룰부터 세팅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민간에서 많이 뽑아서 어떤 그 관료 문화도 좀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도 어제 뭐 나오기는 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민간에서 들어가서는 거의 적응을 못하죠.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두 명 들어가가지고 예. 이른바 그 고시 출신의 관료 문화에 한두 명이 들어가가지고 뭘 한다는 건 사실 계란으로 불가능하고요. 시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고시제도의 장점은 장점대로 있는 거니까 네. 그거대로 유지하되, 오로지 거기만을 통해야지만 그 공수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뭐든지 이 경쟁이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중요하고 네. 공정한 이 룰이 중요한 건데, 오로지 하나의 통로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면은 기자들 문화도 좀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네, 그렇죠. 공채들을 좀 선호하게 되고 네. 서로 간의 어떤 실력보다는 아름아름으로 서로 이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조직 문화는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 뭐 늘어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나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우리가 이걸 뭐 의료관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무려 전년 대비 32.5%가 늘어가지고 작년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병원에 갔다는 얘기인데, 사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렇네요. 예. 국적별로 보면 무려 191개국에서 의료관광객, 그러니까 이 환자들이 왔고요. 네. 21만 1,218명.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쓰고 간 돈, 그러니까 의료비로 쓰고 간 돈이 3,900억 원, 약 4천억에 달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보면은 186만 원, 전년보다 한 10% 정도 늘어서 186만 원이라고 합니다. 내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연간 진료비가 102만 원인데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쓰는 돈이 186만 원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한 2배 정도 되는 네, 돈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억 원 이상을 쓰고 간 고액 외국인 환자도 117명이나 됐다고 그러는데,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인이 제일 많고요. 네.
전체 21만 명 중에 5만 6천 명이 중국인이니까 4분의 1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국인, 그 다음에 러시아인, 또 일본인 이런 순인데 중국인 환자 같은 경우는 어디 가는지 알아요. 예, 어디 예. 성형 관광들 많이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25.9%고 사실은 이 명동이나 이 시내 일대 다니다 보면요, 네. 중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하고 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하고, 예, 예.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예, 성형외과로 오는 경우가 25.9%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내과, 피부과 그런 순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한류 영향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우리나라 성형이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요. 기술이 좋다고 하죠. 예. 예. 어느 성형외과 의사분한테 들으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네. 워낙 환자들의 요구가 까다로워서 그렇군요. 자연히 기술이 늘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던데 예. 참고로 아랍에미레이트 UAE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가 있죠. 예. 아랍에미레이트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나요? 예. 무려 전년 대비 240% 가까이 늘었는데 2배. 여기는 예. 지금 우리 정부하고 그 환자 송출 협약이라는 게 맺어져 가지고 네. 아랍에미레이트는 한 해에 한 10,000명 정도 환자에게 해외에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국비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협약이 우리나라에 맺어져 가지고 작년에 1,150명이 왔고 환자 1인당 진료비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간 것이죠. 오, 나라가 이렇게 또 지원해주면 또 우리나라의 부에도 도움이 되고 괜찮네요. 네. 예. 그리고 뭐 많이 좀 늘어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여기엔 굉장히 많은 지금 규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잘못하면은 무슨 브로커를 끼고 하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합법적이고 양성화된 틀에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의료기관의 이른바 영리화, 영리의료기관 문제, 이런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또 논쟁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괜찮은 좀 알만한 병원 그룹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어느 나라 작은 나라 뭐 대통령이 와서 뭐 부부가 검진받고 갔다 뭐 이런 네. 거라든지 그런 거를 간간히 보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영리화 문제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고 잘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생생경제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요, 잠시 좀 잊혀졌었던 것 같은데, 카드사들 개인정보 유출해서 영업 정지됐다가, 지금 다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개인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Haf'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주문하신 팥빙수 나왔습니다. 지금 김사피라고 하는데 이 김사피에서 얼음을 가마솥에서 국내산 팥을 직접 한 3시간가량 만들거든요. 그 팥 맛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밀크 소스가 그 팥하고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눈의 빙질이 마치 눈을 먹는 것처럼 굉장히 고운 얼음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울려서 만드는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팥이 굉장히 좋고 좋은 재료를 소스와 잘 버무려진 그런 맛이기 때문에 차별화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단순하면서 담백한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고객층은 직장인 20대에서 40대까지 직장인들이고 그 다음에는 주부들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스트푸드에서 파는 팥빙수는 다른 점포의 빙수를 파는 데 비해서는 가격대가
30-40%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대 퀄리티면서 전혀 내용물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찾는 것 같습니다. 컨셉은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먹었던 팥빙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과일 빙수식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워낙 저렴해서 전 연령층이 많이 찾아준 것 같아요.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상당히 덥던데 시원한 먹거리 찾는 분들 늘었습니다. 저는 사계절 좋아하는 팥빙수. 정말 이 패스트푸드점과 카페, 호텔에서는 각종 팥빙수를 선보이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4만 원짜리도 있다 그래요. 뭐 아마 부가세 같은 게 붙어서 호텔에서 파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 비싸요. 좀 좋은 재료를 쓰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1억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을 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었죠. 카드 3사, KB국민카드와 NH농협, 롯데카드가 지난 주말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의 개선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고요. 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도입 이런 것들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의 장진영 변호사를 연결을 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진영입니다. 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영업 정지가 한 3개월 됐었나요? 카드사들이 네. 벌써 영업을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3사가 1,200억 원의 고객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1,200억 원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이 카드 3사가 이제 소송을 소비자들로부터 많이 당했습니다. 네.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54건, 청구 금액은 372억, 합산해서 그렇죠. 네. 농협이 41건을 당해서 248억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건의 소송을 당했는데 이 회사들이 2011년도에 SK 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유출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 사건에서 1인당 20만 원 손해배상을 해줘라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의 그 손해배상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지금 당한 소송의 그 원고들 곱하기 20만 원 이렇게 하니까 한 1,200억을 보상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0억을 자기들이 그냥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셈을 한번 해본 거군요. 최소한은 아니고 그게 아마 최대한. 여태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가장 최고치였습니다. 네. 혹시라도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을지 않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청구를 여태까지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서 했는데 그 20만 원이 여러 사람한테 물어줘라라는 판결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제일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산정을 한번 해본 거군요. 그것보다 더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받을 수는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그 SK 브로드밴드 소송이 굉장히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소송이었고요. 좋은 결과가 나온 거고 나머지 많은 판결에서 거의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SK 브로드밴드처럼 판결이 날 거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소송이 여러 건이잖아요. 굉장히 여러 건인데 이런 것들이 그렇죠.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 카드사 입장에서는 아주 급구 다투고요. 네. 원고 쪽에서도 지금 현행 법으로는 그 입증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자기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 카드사에 잘못하고 자기 손해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자기 손해액이 얼마라는 거, 이런 거를 다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을 결국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입증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시간상으로는 1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래 갈 겁니다. 예. 소비자가 자신의 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개인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걸 입증을 해야지 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 몇 단계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카드사. 네. 카드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카드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보가 유출됐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유출이 돼서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네. 그리고 카드사의 잘못과 내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 나머지는 예.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다. 네. 이 5가지를 입증해야 되는데요. 다요? 5개 다. 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 카드사의 잘못이냐라는 네. 것은 이미 법에서 카드사가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미 법이 돼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네. 그러니까 나머지 4개만 입증을 하면 되는데 4개만이 아니라 4개도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카드사 잘못으로 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것은 사실 이번에 확인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게 자기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예,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죠? 그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자기한테 눈에 보이는 손해, 예. 자기 재산이 줄어들었다든지 이런 손해가 있으면 입증하기 쉬운데 대부분 불안감에 휩싸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그 스팸 전화 같은 게 많이 와서 불편을 겪는다든지 네.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 손해거든요. 정신적 예. 손해가 얼만큼이라는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SK 브로드밴드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그런 법원이 네. 그렇게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불안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것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굉장히 좋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꼭 해줄 의무가 없어요. 네. 입증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부정한 카드 사용이 있었다라든지 뭐 스팸 같은 게 언제 어떻게 왔다라는 걸 뭐 일일이 기록을 해놨다면은 증명을 하겠지만은요. 그렇죠. 뭐 이게 미래에 막연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불안 이런 거는 참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예. 어렵죠. 그러면 혹시 이런 그 4단계를 거치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5단계인데 카드사 잘못은 인정이 됐으니까요. 네. 나머지를 소비자가 입증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혹시라도 이거를 회사 측으로 책임을 넘길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현행법으로는 안 되고요. 네, 현행법은 안 되고 지금 다만 네. 지난 5월 2일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법이 있는데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 법에 의하면 300만 원 자기가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네. 손해배상을 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개인에 대해서요? 예, 개인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이 법은 지금 카드사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소급 적용이 아니고 이제 향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것도 정보통신망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어떤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고. 네. 이번 그 카드사에는 또 적용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카드사에 관해서는 여전히 예. 그런 법에 지금 한계가 있는 거고 미비한 점이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일어난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카드 소송은 상당히 험난한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딱 말씀 듣기만 해도 일단 그 손해배상액을 입증 없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입증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거는 또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사건 초기에 계속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그럼 미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들어간 법안이 네. 국회 상임위만 소회의 통과했던가요? 그리고 네. 중간에 저지가 됐었는데요. 네. 중단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분이 신용정보보호법인데 네. 여기에는 피해액의 3배까지 이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적용되는 법인데요. 예.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법에 돼 있었는데 그 법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반대로 예. 저지가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반대한 이유가 네. 아무리 배상을 많이 해주도록 하면 뭐 하느냐, 입증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 그런 것들은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입증 책임의 전환이 가장 근본적인 거고요. 예. 입증 책임이 전환된 다음에 배상액을 얼만큼 할 것이냐, 그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예. 신용정보보호법에서 입증 책임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만 가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해결이 아니다. 이래서 강기정 의원이 반대한 거거든요. 어차피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빚존 개살구처럼 네.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은 사실 진짜 정말 반대하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것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입증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래서 네. 지금 이번 5월 2일 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이 굉장히 좋은 또 모범이 될 수 있는 경우인데요. 네. 이것처럼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 발생 입증이나 아니면 손해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네. 이 부분을 법원에서 배상하도록 해주는 네. 이런 규정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아니면 신용정보보호법에 들어가도 네.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 입법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입법이 예. 다른 신용정보보호법,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에도 네.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면 네. 굉장히 발전적인 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올 초에는 상당히 큰 사건이었는데 더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게 좀 잊혀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입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입법 작업을 좀 준비한다거나 그런 분은 없으세요? 있죠. 예. 이번 카드사 사건 이후에 또 KT 또 1,000만 명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네. 국회의원분들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저도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점이 있군요. 국회에서만 해도 상임위 3개, 그러니까 정무위, 비방위, 안행위에서 각 법안을 따로 이렇게 6개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번에 세월호에서도 컨트롤 타워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법률 내용이 각 곳에 흩어져 있고, 소관 부처도 다 달라요. 예. 이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디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딱 어디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쉽지 않으신 거군요. 그렇죠. 안행위가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많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곳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일단 진행은 됐었지만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된 입법을 좀 할 필요도 있고 소비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것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핵심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예. 거고요. 두 번째는 입증 책임 전환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장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불황기에도 틈새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상권에서도 작은 가게가 큰 가게를 이기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한 10평 정도 되는 작은 가게를 통해서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업 컨설팅사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저희 새집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새집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컨설팅도 해주고 가셔야죠. 예, 그러니까 작은 가게가 큰 가게를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뭐 그럴 수는 있겠지라고 생각은 들지만 예. 실제로 그럴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당연히 대형 자본, 그다음에 큰 가게를 오픈하면 당연히 작은 가게보다는 장사가 잘 되고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만 특히나 2000년 이후에 어떤 그 외식 창업 시장의 대표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대형화 전문화 이런 추세였죠. 근데 사실은 이런 대형화 전문화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대형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또 식상하게 되고 오히려 큰 레스토랑보다는 아기자기하고 작고 예쁜 가게가 소비자 니즈에 더 맞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작은 가게가 큰 가게를 이기는 사례들이 상권에서 종종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신세대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홍대라든지 홍대 주변을 중심으로 한 뭐 합정, 연남, 상수동 같은 이런 상권에서는 정말 앙증맞은 작은 가게들이 큰 가게보다 오히려 쏠쏠한 재미를 올리고 있는 이런 가게 참 많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대형 자본이 투자됐을 때 꼭 성공한다 이런 법칙을 오히려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오히려 수자본 창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 요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도 청와대 뒤쪽에 보암동 상권 같은 경우도 그쪽 많이 뜨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곳이었는데 오히려 작은 가게들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 자체가 오히려 문화적인 코드로 돋보이면서 외식 상권까지 이렇게 상당히 잘 되는 이런 부분도 오히려 소상공인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잘 지켜봐야 될 소비자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항상 바쁜 소장님께서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신 이유도 이 근처에 작은 가게를 좀 보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작은 가게, 뭐 창업자 입장에서 돈이 많다면 뭐 5억, 10억 들여서 하시는 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늘 5천에서 1억 5천 사이 한 1억 원 내외의 자금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아무래도 YTN 신사옥도 지금 이전하고 해서 최근에 상암동 상권이 상당히 또 새로운 방송국 상권으로 방송국의 메카 상권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서 이 상암동 상권에서 과연 작은 가게 성공 사례가 있을까 저희가 한번 쭉 뒤져봤는데 있나요? 저희가 심혈기호로 찾은 결과 아주 옥석 같은 가게를 하나 찾았습니다. 어떤 가게인가요? 올해 37세인 청년 창업가 엄기성 대표가 운영하는 한 10평 남짓의 파니니 카페입니다. 파니니 카페 그럼 파니니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빵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그 빠네라는 말과 이미 이런 뭐 어떻게 작은 것 이런 게 합해서 어떻게 보면 빵 안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든 이탈리아 샌드위치 이런 거를 파니니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소비자들이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어떤 좀 이렇게 패스트푸드에 대한 유행이 번졌을 때 우리도 좀 빠르게 먹는 이런 개념으로 파니니가 유행하기도 했고 이게 뭐 미국 뉴욕까지 많이 퍼져서 파니나로 즉 파니니를 즐겨 먹는 패셔너블한 사람들 뭐 이런 유행어까지 사실은 잉태됐던 이런 메뉴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브런치 카페들이 많이 생기면서 간편식
현대식을 추구하는 이런 메뉴 중에 하나가 파니니로 상당히 소비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예. 지금 이거 엄기성 대표 같은 경우도 상암동 상권에서 파니니 앤 생과일 카페로 예. 10평 정도 오픈했는데 상당히 고객들, 이곳 2030 직장 여성들이 아주 좋아하는 카페로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오피스 근처 괜찮아요. 왜냐면은 점심 먹을 시간이 마땅치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예. 특히나 방송국. 예. 그러면은 와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가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10평 남짓이다 그러면은 안에서 이렇게 파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고 또 혼자 이게 독립형으로 하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업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사실은 우리 엄기성 대표는 이렇게 장사가 잘 됩니다. 최소한 1억 남짓 투자했는데 한 달 순이익 5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법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업력이 1, 2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동대문에서 9년 동안 의류 유통업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 아무래도 의류 유통 시장이 인터넷 시장이 급행창하면서 가격 저항 상당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초구 상권 에서 커피 전문점으로 한번 창업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2년 정도 운영하다가 타인에게 양도를 하고 작년 9월에 상암동 상권으로 들어와서 파니니 생과일 카페로 새롭게 오픈한 케이스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파니니 카페를 컨셉을 잡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요즘 카페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상품 자체가 뉴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니니라는 게 충분히 뉴스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웰빙 트렌드에도 좀 맞고 직장인들의 간편식 트렌드를 좀 이렇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 그러다 보니까 이 엄 대표 같은 경우도 서울 시내에서 유명한 파니니 카페를 10군데 이상 다니면서 파니니를 먹어본 비용만도 400만 원어치가 넘게 사먹을 정도로 치밀하게 사실은 이 시장 조사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상암동 상권의 점포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 4개월 넘게 기다리면서 좀 1억 미만으로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결국은 요 DMC 상권 내 KGIT 건물 1층에 실면적 13평인데요. 5천에 월 임대료 200 정도 그리고 권리금도 한 3천만 원 미만으로 아주 작게 들여서 2002년 9월 9일 날 이 후레쉬 테이블이라는 상호로 이런 파니니 생과일 카페를 오픈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월에 하셔서 성공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돈은 이문은 얼마나 남기시나요? 맞습니다. 가장 궁금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쭉 투자 수익성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평균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하절기 들어서면서는 지금 한 달에 한 2,4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라갔더라고요. 생과일 주스를 많이 찾는군요.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월 임대료 대비 10배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원가는 아무래도 과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가 한 33% 정도 되고요. 한 800만 원 정도. 인건비도 정직원 하나 알바 3명 해서 한 450. 그다음에 임대료 200, 판관비 한 150, 200 정도 해서 이 엄 대표가 가져가는 한 달에 세전 수익만도 한 7, 800 정도 되기 때문에 1억 5천 대비 한 월 5% 수익률 정도 올리는 거거든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정말?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고요. 사실은 재미있는 것은 전체 매출액 대비 한 홀 매출이 70%, 또 배달 매출이 많습니다. 아침에 조식 미팅이라든지 주찬 모임이라든지 이런 배달 매출이 한 30%까지 이렇게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 같은 경우는 또 엄 대표가 직접 배달을 직접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객 만족도도 높이고 반복 구매도 높이고 상당히 좀 그래도 상당히 잘 하시는 작은 이런 카페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몇 가지는 말씀하셨어요. 대표가 직접 배달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또 이 작은 가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맛도 중요할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성공 포인트 어떤 중요한 것들이었나요? 부분입니다. 저는 이 파니니 카페 후레쉬 테이블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첫 번째는 엄기성 대표 자체의 상품력이 뛰어나다. 이를테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기억하고요. 특히 손님들의 취향까지 기억합니다. 딱 들어온과 동시에 아메리카노 시럽 2개 아니면 아메리카노 샷 추가 아니면 아메리카노 연하게 아니면 얼음 많이 이것까지 기억해서 딱 드리기 때문에 계속하죠, 여성 고객들이 거의 감동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가 쿠폰 서비스까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이 상품 개발 능력도 아주 뛰어난데요. 최근에는 뭐 파니니도 직접 뭐 리코타 치즈 같은 경우도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샐러드도 직접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생과일 자체도 오픈 이벤트 할 때만 하더라도 전부 이렇게 바나나 하나를 무료로 줄 정도로 이 상암동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대형 브랜드 못지않은 틈새 성공 가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의 캐릭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암동에서 작은 가게 성공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상훈 스타트 비즈니스 소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예, 영업 정지됐던 곳은 카드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법 보조금 때문에 이동통신 3사가 영업이 안 됐다가 오늘 재개되는데요. 통신당국이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짜폰을 벌써부터 많이 내놓고 있는데 3부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으시면은 라디오 앱이나 문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면 됩니다. 전 내신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